축구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에 막혀 8강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한국 축구의 경쟁력과 미래를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오늘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표명하는 대규모 집회를 전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현대, 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에서는 노사 협상이 속속 타결돼 총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비운 채 SNS로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이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SK 주식은 결혼 전 취득한 것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인터넷 언론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전기택시가 건물에 충돌한 뒤 불이 나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국방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체제를 겨냥한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취임 이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결국 말도 통하지 않는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팀과 작별하는 벤투 감독의 지난 4년은 성민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고도 가시밭길은 이어졌습니다. 월드컵을 5달 앞두곤 안방에서 브라질에 1대5로 졌고 동아시안컵에선 일본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최정예로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불안한 수비를 노출했습니다. 이강인을 왜 뽑지 않느냐는 비판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I have 2 years, yeah? This, so then I should listen well. I don't know why the questions are every time about individual players, not a collective things. 하지만 뚝심 있게 빌드업과 압박을 강조하며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강인을 포함시킬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His technical quality. This season he improved certain things if we compare with the last one. 결국 그는 월드컵에서 우리만의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은 팬들 사이에서 벤투 아버지, 이른바 벤버지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동네 아저씨. We sign and take some photos. I think that is something normal and that we should do.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묻자 덤덤했습니다. All the moments we were with the players were very good moments. We are happy with the experience. 이제 한국과의 동행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섭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광화문 일대 기온은 영하 3도를 밑돌았고 눈발도 날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도 눈발도 대한민국 함성 소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거리 영원이 펼쳐졌습니다. 월드컵으로 하나 됐던 지난 2주간의 기록, 윤서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붉은빛 수만 개가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한 손엔 태극기, 다른 한 손엔 응원 팻말을 든 시민이 세계 1위 브라질 팀과 맞선 태극 전사를 응원합니다. 승리의 함성, 대한민국! 영하 3도 새벽 추위에 시민 3만여 명은 목도리와 담요로 무장한 채 거리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친구 창원이고 왔고요. 저희 학교에서 전혀 축구 보다가 이제 너무 거리 응원 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 국가대표 선전을 기원하는 거리 응원은 2주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상대 우루과이전 때 코로나에도 3만 명이 모였고 대한민국 화이팅! 가나전 때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1승을 기원했습니다.
강호 포르투갈과 대결 때는 영하 5도 강추위도 응원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영업을 하며 네, 예약 문의 아직도 오고 지금도 못 받아서 돌려보내는 손님들도 많고요.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도 대표팀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8강 진출이 무산된 뒤에도 함성은 이어졌고 시민들은 2주간 축구 대표팀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접어든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민주노총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등 의료연대 본부 파업이 사흘 만에 끝났고 서울 지하철은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지하철과 철도노조 역시 파업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도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이 오늘부터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일종의 새 과시로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건데 상당수의 주요 노조들이 이미 대우를 이탈한 데다 현대중공업 등 쟁의권을 가진 대형 사업장들이 속속 교섭을 마무리 지으면서 총파업 동력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왕복 8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 탄압 즉각 중단하라! 노조 추산 5천여 명, 경찰 추산 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대회는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 경기권 집회는 의왕 컨테이너 기지 근처에서 열렸는데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민노총은 전국에서 총 2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총파업 참가자 26만 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총파업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주축이 됐고 주요 대기업 노조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쟁의권을 가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오늘 임단협 타결로 사실상 이탈하면서 총파업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며 노동계에선 화물연대 파업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총파업의 투쟁 강도도 함께 약화됐다고 분석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면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 수가 출정식 당시의 절반 정도로 줄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운송은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정유와 철강 분야로의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시멘트 분야 한 운송사.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분들이 또 운송 거부를 했는지 또는 그 어떤 사유 때문에 운송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코로나에 확진된 화물차주 2명 외에는 모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의 84%, 레미콘 생산량은 49%로 회복세가 뚜렷하고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보다 더 늘었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도 5,300명으로 출정식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화물연대 파업의 기세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손실이 3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주에는 5조 원 이상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업이 끝나더라도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대호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화물연대 노조 사무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곳을 찾아 업무 복귀 지시와 함께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운송으로 복귀를 하고 그다음 국회라는 합법적인 장에서 대화와 서로의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결국 해결의 물꼬는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 화물연대 파업 논의는 오는 8일 이후에나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피해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산한 산업계 피해액은 3조 5천억 원. 운송거부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5조 원은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6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곳곳에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국토부가 가장 먼저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피해 발생액을, LH는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화물연대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는지 그리고 노 의원 집에서 나온 3억 원의 뭉칫돈의 출처도 캐묻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3억 원 상당 뭉칫돈을 확보한 검찰. 압수수색 20일 만에 노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납품과 개발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등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규명하는 한편 노 의원 집에서 나온 현금 3억 원의 출처도 캐묻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조회금과 출판기념회 수익일 뿐 불법 자금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돈이 나왔다고 완전히 허위 사실을 흘려갖고 여론몰이 해갖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범법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노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현직이어서 회기 중에는 국회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국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다가오면서 이 대표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100일 기자회견도 건너뛴 이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SNS에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표 사퇴론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 대표의 당대표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SNS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원을 중심에 두고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대표실 관계자는 사람을 만나고 통상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정기 국회 종료 3일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의 공식 일정이 없는 건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가 취임 후 100일 동안 평일에 일정을 비운 건 단 2차례. 그마저도 추석 연휴 직전과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 관련 준비 차원에서 일정을 비웠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도지사 때 선거법 사건 변론서를 직접 쓰며 대응했다며 대장동도 본인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대장동 관련 변호인은 아직 안 구했다며 연수원 동기 같은 가까운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선 유감 표명을 하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당과 당원이 지금 계속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감,
뭐 입장 표명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돼. 사법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박영선 장관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2년 전 서울 하얏트 호텔 조직폭력배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유주인 KH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KH그룹은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H그룹이 강원도로부터 사들인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 전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12월 KH그룹이 사모펀드와 함께 약 6천억 원에 인수한 남산 하얏트 호텔. 이듬해 조직폭력배 10여 명이 호텔 로비에 난입해 KH 회장은 60억 원을 갚으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사건 배경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검찰은 최근 KH그룹의 하얏트 호텔 인수 때 자금을 댄 투자자 A씨가 투자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조폭 난동을 사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KH그룹 계열사가 호텔 인수에 앞서 수백억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주목합니다. KH그룹이 A씨 등 투자자를 상대로 주가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해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꼬드긴 뒤 실제 주가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H그룹 배모 회장이 배임과 횡령 등을 저질렀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KH그룹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조폭 난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얏트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였죠.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도 KH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헐값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5년을 끌어온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결론났습니다. 최 회장이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대 SK 주식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영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이 있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2018년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가액만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5년 만에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약 1조 3천억 원대 SK 주식은 분할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 전 물려받은 재산으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재산분할금 665억 원은 재작년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때 141억 원을 뛰어넘는 최고액입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혀 재산분할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헬로윈 당일 인파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 간부급 정보경찰 2명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습니다만 이 건은 참사 원인 규명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죠. 특수본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분들 기억되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현장 책임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 책임자로 향하던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기관 소속 피의자 신병 처리 일정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위헌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수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인터넷 언론 관계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돈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한 장관이 최근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인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더탐사에 알린 제보자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장만 3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또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며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송과 관련해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전기 택시가 건물에 충돌한 뒤 불이 나 70대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구조에 나섰지만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불길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달리던 택시가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충돌 이후 폭발음과 함께 택시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꽝 하고 이러면 빵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한 몇 초 안 걸려요. 그냥 꽝 했다 뭐 사고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빵 그랬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 10여 명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유리창을 부수며 구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불 아무리 뭐 소화기를 해도 불이 안 꺼지니까 소화기로 막 유리 깨도 안 깨지더라고요.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영주의 한 삼거리에서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연쇄 폭발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전기차에 난 불을 모두 껐습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갇혀 있어 전기차 화재 전용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내에 요구 조작가 있었고, 요구 조작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시 소화포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택시기사 A씨는 결국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사고 전기차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즘 무인 점포가 크게 늘었죠. 분야도 편의점부터 카페와 식당 등 가리지 않고 있어서 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가스 버너가 이용되는 영업장에 소화기 한 대가 없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화재 예방 시설 하나 없이 영업이 가능한 건지 소비자 탐사대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주 근무자가 없는 무인 점포가 늘어납니다. 어서 오세요. 슬리퍼 무인 매장입니다. 상당수 무인 점포에는 발열기구가 설치돼 화재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즉석사진관 화장대 앞엔 고데기가 180도 넘게 달궈진 채 방치돼 있고 180도. 가끔 안 끄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쓰면은 불이 날 위험이 있잖아요. 무인 라면 가게에는 조리기구와 전열기구가 가득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요. 보시다시피 소화기는 아예 없고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스프링클러도 없고요. 비상구 표지판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영업하는 식당이라면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는 물론 정기 점검까지 받아야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망리단길을 돌아봤더니 반경 1.5km 이내 무인점포 17곳 가운데 70%인 12곳이 소화기가 없거나 불량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방 설비가 미비한 건 상당수 무인점포가 소방안전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 무인점포 가운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카페와 노래방, PC방 등은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기 점검도 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빨래방과 무인사진관 등은 안전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무인 라면 가게라도 끓이는 기계가 있으면 식품 자판기업, 손님이 끓이면 자유업 등 제각각이라 지자체의 통일된 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소방 관련 거는 1층이라서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또 교육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2020년 7월 전남 고흥군 무인점포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르는 상황.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일반 무인점포 역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점으로 해서 소방관서에 통보가 돼서 소방관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인점포는 늘어나는데 소방 안전관리 대책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정은아입니다. 지난 10월 온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발생으로 전원이 끊겨도 비상 전원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이중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말썽이 일면서 장시간 먹통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SK C&C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난 지난 10월. 화재 직전까지 배터리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화재로 전선이 불에 탄 가운데 같은 공간에 있던 비상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재와 동시에 카카오 서버의 85%가 마비됐습니다.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어 화재 열기 등이 UPS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전원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카카오가 말한 이중화 작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기 서버가 있었지만 관리 기능이 판교에만 있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27시간 33분간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10만 5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정작 배터리에서 불이 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 대응에 대한 책임이 SK C&C와 카카오 양측 모두 드러나면서 보상안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달 안에 피해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마저 정해진 바람직한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소비자의 부정적 의견이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먹통 사태에 두 회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업계도 내년 가상화폐 전망을 완벽하게 엇갈리게 내놓을 정도인데요. 지금 업계 화두는 게임 회사 위메이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부입니다. 법원 결정은 내일 나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시가는 내내 출렁였습니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상패 결정 직전 700원대로 폭락했다가 가처분 신청 인용 기대감에 1,500원대로 오르는 등 하락과 반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소송전은 뜨겁습니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등은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시장은 어수선합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재판부에 호소문을 낸 데 이어 타격을 우려한 블록체인 업계는 오늘 위믹스 지지 릴레이까지 벌였습니다. 제3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라는 그런 과격한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든 받아들여지든 가상화폐 시장에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의 미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가상화폐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70% 추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미국의 한 유명 벤처 투자자는 내년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25만 달러의 예상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군을 우리 군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주적 표현이 사라졌었는데 다음 달 나오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긴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부활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군 주적 표현은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쓰였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엔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대북 공작국 기능까지 없애면서 주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달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깁니다. 북한이 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군이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며칠 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초등학교 후문 근처였는데요. 예, 이런 모퉁이인데다가 경사도 가파른 골목이었습니다. 예.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인도도 횡단보도도 없어서 추모 공간이 이렇게 도로 한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알리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왜 그동안 개선이 안 된 거죠? 네, 학부모들이 인도를 만들거나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당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구청 측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렵다고만 해왔습니다. 주민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방향을 잡아서 판단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거에 반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서 이제 따로 진행을 하거나 지시를 한 건 없었던 걸로. 예, 뭐 주민들이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무슨 다른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네, 그 점이 아쉽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차도와 인도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계벽만 설치해도 직접적인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눈에 잘 띄도록 일부 지자체에선 이런 옐로 카펫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이런 장치들을 둘 보행로조차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완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도로가 좁고 가파르면 이 과속 방지턱 같은 시설물을 여러 개 만들어서라도 큰 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뭐가 우선인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냐,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우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아무리 사업 인력이나 사업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자체의 장이나 교통안전의 주체들이 조금만 더 의지를 갖는다면은. 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스쿨존 사고는 좀 줄었습니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봤더니 안타깝게도 민식이법 시행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덧붙이거나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단 근본적인 예방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철저하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 줄지 않을 겁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국장격인 추도대회가 엄수됐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묵념을 위한 사이렌이 3분 동안 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장 전 주석이 풍파를 헤치고 나라를 이끌었다고 추도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장쩌민 동지默哀 검은 옷에 흰 꽃을 단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례위원장인 시진핑 주석은 추도사에서 태난먼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장 전 주석 업적을 기렸습니다. 江泽民同志担任党和军队主要领导职务之际，我国正面临外有压力。 25년 만에 치러진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장례는 저녁에 생중계됐습니다. 묵념이 진행되는 3분 동안 금융시장 거래가 중단됐고 대중교통도 멈춰섰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쓰촨성 대지진 때와 달리 시민 참여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추모 전국이 마무리되면서 중국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백지 시위가 다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It's clear that it made the government realize zero COVID is not possible or sustainable, and it's even a threat to social stability. 이르면 내일 방역 완화와 관련한 신규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2분기 전엔 끝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해군이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실물 모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배 크기는 더 작아졌지만 대포를 장착한 일자형 용머리가 적용됐고 이 거북선을 상징하던 배 지붕의 철판도 없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거북선이 적진으로 돌진해 외선을 들이받습니다. 거북선 머리와 배 양쪽의 모든 대포가 동시에 포격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앞세워 외선 60여 척을 물리쳤습니다. 역사적 사료에서 나왔던 한산대첩의 거북선이 430년 만에 실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거북선은 용머리를 포함한 배 전체에서 대포 14대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 길이는 기존의 모습과 달리 34m에서 24m로 줄었고 길게 올라와 있던 용머리는 대포를 장착하기 위해 일자 형태를 지녔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았던 모형 거북선이랑은 조금 다른 위험과 용맹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기존 거북선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기록을 참고했는데 해군이 지난 4년 동안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 자료를 다시 적용했습니다. 거북선 상판은 철갑 대신에 소나무 재질의 쇠못을 박았습니다. 일자형 구조에서 총통을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다는 기록은 조선 측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해군은 새로 만든 거북선 모형을 경남진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하고 내년 초부터 주말마다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The U-turn. I have only one thing to say. U-turn if you want to. The lady's not for turning. 대처 영국 총리가 자신의 과감한 경제 정책을 말리는 보수당 의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대안은 없다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탄광노조 파업 때는 이렇게 말했죠. I can't change my style. It has to be a style of firm leadership.
같은 날 탄광 노조 위원장 아스 스카길도 TV에 나왔습니다. In 1984, I was proud and privileged to be a party to the greatest struggle on earth. 18살에 광부가 된 스카길은 청년 공산동맹원이었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도 공산당원이었죠. 스카길은 스탈린을 옹호했고 파웬사의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노조위원장에 선출되자 대처는 노조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단에게 넘어갔으니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해 석탄 생산량 절반을 비축하고 대체 수입선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1년을 파업과 맞선 끝에 스카길을 굴복시켰습니다. 훗날 대체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탄광 노조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파시스트 좌익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는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빠지거나 소극적이어서 힘이 크게 빠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서 서울, 대구 지하철에 이어서 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전국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한 걸 봐도 민노총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탈퇴를 결정한 것도 심상치 않은 변화입니다. 민노총의 이른바 강철 단일 대우에 금이 가는 듯한 징후들인 겁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뒤 시멘트 운송 차주들의 복귀가 잇따르면서 시멘트 출하량과 레미콘 생산량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면서 이미 피해 규모가 3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의 파도가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이 엄혹한 겨울을 어떻게 뚫고 갈지 암담할 뿐입니다. 화물연대는 노무현 정부 때도 2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1차 파업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려서 완패했죠. 그러나 2차에선 선 업무 복귀 후 대화 원칙을 끝까지 지켜서 노조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기사를 욕하다 못해 저주하는 이 플래카드 한번 보시죠.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수단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업할 권리가 소중하다면 참가하지 않을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합리성에 기반하지 않고는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정치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렵다는 교훈도 얻길 바라겠습니다. 12월 6일 앵커의 시선은 갈림길에 서다였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 또 한 번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과 내리는 시간대는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최고 3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cm 미만이 쌓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눈이나 비 소식이 없는 대신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겨울철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이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가 11도, 대구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한 주 동안에는 비교적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날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